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세계 채권 지수 편입 불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CFD 계좌가 잠정 중단되면서 5월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주식하는 분들 매번 그랬지만 주식하는 분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 고통의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말 큰일이 있을 것인지. 어쨌든 명확하게 나오는 건 이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기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없을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계기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 계기가 있어서 폭락하고 다시 회복하면 그 사이에 대부분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계기가 없는 게 좋은데, 이게 과연 계기가 없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일본의 90년대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의 버블 붕괴처럼 우리가 거품이 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이 면적, 이 남한 땅의 수도권하고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면 그냥 버려진 땅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랑 일본이 그 넓은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거랑은 분명히 성격이 또 다를 겁니다. 인구 밀도나. 네, 그래서 한 번쯤 지금 일본의 과거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맨날 제가 여기서 태양광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여러분들께 좀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아직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을 올리려고 작정을 한다라고 하면 1가구 2주택 같은 거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채 20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집값 흐름이 크게 변동이 없는,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만큼인데 집값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집값이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면 집값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서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표현한 이 범위가 아니라, 보통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면 가격 자체가 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계속 그 현금을 머금고 가야 그 경제 활동에 필요한 현금 대비해서 많은 통화량이 공급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계속 어수선하고 한 2400선 정도에서 버티는 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본하고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단기적인 흐름은 결국은 자금 시장의 동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 이후에 거의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간 저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로금리 이후로 거의 금리 인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요 이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로금리로 가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으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자금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나왔으면 이 특정 분야 사람들이 양아치다,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제가 접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화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필요 통화량을 채우지 못하는 통화 공급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100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9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10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10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자금이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재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 성공하면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반면에 서민들은 한 번만 실패하면 그냥 끝장납니다. 아예 실패가 아니라 실패 냄새만 맡아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느냐. 근데 지금 물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주거비인데, 금리 오르니까 상가의 월세도 올리고, 그리고 아파트 월세도 올리고 주거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이런 물가에 과연 금리 인상이 억제를 할 수 있느냐? 거의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통화량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대로 간다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기라는 게 생긴다 안 생긴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생긴다는 쪽으로 보고 있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와서 뭐 리스크 관리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고 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는 시장이 좋아야 괜찮을 것 같고, B는 어떻게든 좋을 것 같고, C는 또 별로일 것 같고, D는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020년에 이 위험한 순간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걸 넘겼던 것도 이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을 한 종목이 안 빠지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사실 주식 투자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마이너스 30에서 40%가 됐을 텐데, 적어도 이제 저하고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물론 주식에서는 피를 덜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2021년이 정점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많은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주식에서는 이런 손실을 안 본 대신에 이제 다른 자산에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원금 정도는 확보를 하실 수 있게.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위험한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종목을 딱 집어드리면, 만약에 내가 4종목을 갖고 있다.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4월에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한다고 하다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대형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삼성전자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근데 왜 삼성전자를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 17조 2천억, 많이 줄었습니다. 유동 금융자산이. 그리고 현금이 80조. 어쨌든 이거랑 합쳐가지고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금융자산이 11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100조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방어가 되냐면 이 현금성 자산, 그냥 쉽게 100조라고 하겠습니다. 100조가 예전에는 한 1%대의 수익률이었고, 지금은 이제 4%대 수익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로. 물론 위험을 감수하면 훨씬 되겠지만, 예금을 한다든지 하면 요즘 코픽스 같은 경우 4.6%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자금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한 3조 정도의 연간 이익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이 현금이 많은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정기술에서 TSMC를 역전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뭐 우연히 역전을 했다, 아니면 TSMC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했다, 이게 아니라 TSMC의 방식이 한계가 왔다라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에서 TSMC보다 훨씬 더 점유율을 넓혀가는데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3나노 시제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능이 장난 아니어서. 자,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의 어떤 기대가 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좋고,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여러분 제가 한 종목 딱 씹어드리면 앞으로 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모릅니다. 근데 그냥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면 생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생길 것 같을 때 대형주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그러면 삼성전자로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피하는데 만약에 이 큰일이 안 생긴다. 큰일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취약한 종목들의 반등이 더 강할 겁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괜히 갈아타가지고 손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맞는 쪽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큰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봤을 때 난 큰일 일어날 것 같지 않네. 그러면 보유 종목 그대로 가시는 게 오히려 대응에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중소형주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4월달에 오른 종목들, 4월달에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거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이제 CFD,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계좌라고 해가지고 선물처럼 증거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에 보시면 대부분 증거율이 40%입니다. 즉 보유 금액의 2.5배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태경 BK를 보시면, 태경 BK라는 종목을 보시면 4월달에 시세가 났습니다. 4월달에 시세가 나고 거래량이 붙었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락할 때도 거래가 없었고, 또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또 꺾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고 뭔가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뭐 내용도 좋고,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무너진다? 이거는 어떤 변수가 생겼다는 건데, 이 4월달에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때 당시 임창정 문제도 있었고, 정부가 이 시점에 이 CFD 계좌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한 이론인데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 A라는 계좌가 있고 B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계좌가 있고 D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자, 각각 돈이 들어갑니다. 이 계좌에. 근데 이게 일반 계좌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계좌는 무슨 계좌냐면
CFD 계좌입니다. 아니면 신용계좌고. 자, 그러면 그냥 편의상 2.5배인데 3배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보유 주식의 3배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주식이 1000원짜리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몇 배를 사냐면 3배를 삽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배를 사고, 그러면 이 3배를 사서 보유 중인 거를 B 계좌에서 또 3배를 사는데, 요걸 가격을 올려서 삽니다. 한 1,300원 정도에 삽니다. 자, 30%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3배를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0%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190이 됩니다. 자, B계좌는 B계좌, C계좌를 동원해서 올라간 주식을 긁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손해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있고, 3배를 갖고 있고, 3배. 그리고 D계좌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1,500원에 매수하면서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20% 상승하면 B계좌에서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60%. C계좌에서도 60%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를 돈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이 있던 계좌가 190이 됐고, 100이 있던 B계좌가 160이 됐고, 100이 있던 C계좌가 160이 됐고, D도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100으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올랐는데 매수 여력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는 매수 여력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3이니까 570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레버리지를 3배가 아니라 한 6배 구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480, 480, 300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570으로 올라간 걸 또 긁어줍니다. 한 1,800원에.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걸 1,800원 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익이 납니다. 한 20% 정도 수익이 나서 이 계좌는 또 16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레버리지 쓰면서 주고받으면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수 여력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작은 종목들은. 자, 그러면 이 태경 BK 같은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 뭐 모릅니다. 저는 돌아간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매집도 하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판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CFD 계좌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면서 요 과정에서 보면 주고받고 하면서 매수 여력이 팽배해졌을 텐데 갑자기 CFD 하지 마 라고 하면 곱하기 3배를 살 수 있는 계좌들이 그냥 자기 돈만큼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주고받으면서 벌어놓은 계좌가 있으니까 한번 이때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시도가 있었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놔두고 있다가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CFD를 속속 서비스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과정에서 많은 주식을 확보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를 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 팔 수 있느냐 그러면 태경 BK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42만 주입니다. 그래도 뭐 하루에 한 10만 주는 팔 수 있겠네. 근데 이 거래량 터졌을 때 보면 2,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전체 주식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하루에 40만 주씩 거래량이 40만 주고 파는 거 주고받는 거 빼면 뭐 한 10만 주 정도 팔 수 있는데 어느 세월에 팔겠습니까?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CFD 서비스가 재개가 되면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 4월에 시세가 있었던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 태경 BK는 4월에 이렇게 했고 뭔가 흔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인 종목이 여러 개면 태경 BK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 증권처럼 제갈 길 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싸가지고 더 떨어질 게 없는 뭐 HK라든지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뭐 말씀드리렸지? 태경 BK하고 반대되는 거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22년에 시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CFD에서 변화가 생겨서 중소형주 수급에 엄청난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세 분출하고 여기서 다 털고 끝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기로 대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냥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왜 이것도 갑자기 작업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는 게 되려면 매집이 잘 돼서 거래량이 죽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데 거래량 없는데요, 공급음원이? 근데 그 거래량은 지금 가격이 없는 거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당시에 물린 사람들이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이걸 손절을 하든 아니면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든 뭘 하든 하는데 1년 정도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이 가격대 3만 원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이하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물량을 다 받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 화석이 된 매물이 변경이 돼야 된다. 근데 1년의 시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딱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공구음원하고 태경 BK가 있다. 그럼 공구음원을 팔고 태경 BK로 갈아타는 게 큰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큰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각각. 자, 그러면 이 태경 BK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문제가 된 종목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YM이 있습니다. YM도 보시면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리고 거래량도 실렸는데 그 이후로 뭐 거래량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졌는데 이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하고 뭔가 그 뒤에 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했으면 뭐 기세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팍팍팍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걸 못한 게 아까 CFD 그 시점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이게 재개 시점인데 아마 이번 달 안에 증권사들이 대부분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태경 BK나 YM처럼 뭐 이런 종목으로 큰일이 생길 거다 생각하시면 옮겨 타시는 게 맞습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증권사들이 도대체 CFD를 왜 하느냐라고 보면, 자, 증권사들은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갖고 와서 중장기 자금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하는데 보통 이 금리 차가 한 2% 정도 났습니다, 과거에. 즉 증권사들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아주 짧게 싼 금리로 갖고 와서 고객들한테 신용이자 뭐 주식 담보대출이라든지 CFD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 자금을 댑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9.5% 되는데, 그리고 단기는 한 4.6% 정도 되고, 그러면 수요만 있다면 앉아서 그냥 4.9%를 먹는 구조가 됩니다, 증권사들은.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한 3개월짜리 땡기고 때리고 아니라 땡기고 이걸 고객들한테 가는데 CFD까지 있으면 더 많은 융자를 하시고, 이게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에서 조달해서 중장기 자금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어도 되고 거의 이 작은 경색만 없다면 거의 무위험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중간에 만약에 큰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3개월짜리 못 갚아가지고 부도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게 큰 사업 비중인데 그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은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단기 자금을 시장에서 갖고 와서 장기로 뿌리든 아니면 PF로 돌리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거 하다가 만약에 단기 시장에 작은 경색이 오면 부도가 납니다. 못 막으니까. 근데 현대차증권은 또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너무 알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1조 2669억인데 시가총액은
2,689. 진짜 돈만 있으면 그냥 쓸어 담을 건데 돈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위급할 때 땡겨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주들도 차별화가 생긴다면 결국은 이런 거의 무위험입니다. 자금 시장만 제대로 돌아가면. 그럼 무위험으로 갖고 와서 그렇게 중개하고 4.9%의 이자를 편취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4.9%가 아니라 49%짜리 얻어 터질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로.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걸 대줄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다. 네, 근데 이 종목이 대형 증권사면 또 매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니까. 근데 중소형 증권사는 그게 돌리는 비중이 큰데, 근데 기업에서 어느 정도 뭐 대놓고 보장하진 않지만 그룹주들 믿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발권의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100억, 1,500억, 1,100억 나오고, 올해도 이대로 가면 이 1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가면 또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매년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고 순자산 가치가 이제 연말 같으면 1조 3천억이 될 건데, 매년 1,000억 벌고 1조 3천억의 순자산을 가진 회사의 시가총액이 2,689억이 말이 되느냐. 그것도 뭐 모르는 듣보잡 회사도 아니고 현대차 그룹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나쁠 때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나쁜 일에 주가가 버티고 좋아졌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라면 4월 달에 주가가 꺾인 종목도, 올라가다 꺾인 종목들을 찾으시면 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되고, 대형주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하려는, 그리고 저가 매수의 목적이라면 뭐 현대차 증권이나 HK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면 왜 이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는지,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잘 버틴 것도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또 아까 주제가 완전 벗어났는데, 일단 인구 구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 0.7%까지 떨어졌는데, 일본이 1.5%가 넘었습니다. 버블 붕괴할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출생률이 낮은데, 근데 이 출생률이 낮다고 이제 주택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출산율 보면 앞으로 집값이 엉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1가구 2주택 이것만 풀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타당한 근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구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줄어들 때가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데, 이 오너스 시점이 언제냐? 2015년. 2015년인데 부동산은 2021년 2년 초까지 올라갔다가 꺾입니다. 즉 이 거품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라든지 이런 가계부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조업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본 버블 붕괴 시점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근데 여건은 우리가 훨씬 좋지 않고 또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는 중기축통화국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큰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고 중소형주에서는 4월 달에 시세가 날려다가 꺾인 종목들이 어쨌든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잘 버틸 것이고, 또 이후에 안정을 찾으면 뭔가 솟구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줄여야 되는데 또 30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창솔루션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인데, 대창솔루션 전환사채 발행은 일단 자금 자체는 좀 건전한 것 같습니다. 자금이 80억이고 만기는 2028년 5년짜리고 연 2%, 요즘 시대에 연 2%의 만기 이자율 4%면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달라짐 이상도 보여주고 있고 전환가액도 있는데 70%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청구 기간은 내년, 그러니까 1년 주고 전체 주식의 8인데 8.77%인데 이게 아마 리픽싱 30%는 되는 일이 있을 거니까 그거까지 감안하면 한 10%보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주식이 나중에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납입일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인데, 내일 어디서 납입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 아래 보시면 KNT 대신 신기술 투자조합 제3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신증권이 대표 이사로 돼 있고, 그리고 업무 집행자가 KNT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 대신 그리고 키움증권이 최대 출자자고 NH투자자는 증권사들이 주로 투자를 한 그런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 자금도 투자 기간이 2024년에서 2025년, 당장은 뭐 여유 자금으로 볼 수 있고, 부산은행에 이자 높은 것도 갚는 데 쓰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싼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근데 11%, 와, 조금 더 많이 조달해서 많이 갚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건전한 자금이 왔다는 거는 대창솔루션이 과거에 있던 위상과 많이 달라졌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그걸 가지고 상승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